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8강입니다. 후삼국 시대의 성립과 고려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이제 우리 마지막 시험 범위 해당하는 고려 시대까지 진입을 했었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거는 우리 또 막 토하듯이 맨날 했던 거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정리해 보는 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고려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었고, 이 고려의 대표적으로 초기의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했던 세 명의 왕, 태조, 광종, 성종 이 세 명 국왕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강의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키워드인데요. 문서예요. 이 문서는요. 유언 같은 겁니다. 꼭 이 말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먼저 왕으로 따지면 이거는 태조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훈요 10조 라고 하는 문서 기억나십니까? 가르칠 훈자예요. 우리 핵심 요체라고 쓰는 말이라 했었죠. 가르침의 핵심을 10개로 나눈 거예요. 후세의 왕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 했던 거죠. 두 번째는 태조 다음에 4대 왕이었던 광종입니다. 광종. 자, 이 광종 시기 때 호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들을 검사했다고 했죠. 노비 안검법이라고 하는 제도고요. 세 번째는 최승로라고 하는 성종 시기 때 등용한 유학자의 주장이었었는데, 시무, 국가가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 무려 28개나 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고려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선생님이 어떤 지배 세력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를 구분한다고 했었냐면, 무신의 집권을 기준으로 무신의 집권 전은 전기, 무신 집권 이후부터는 고려 후기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먼저 이 고려를 건국했던 세력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신라 말에 성장했던 지방 세력이었습니다. 성주, 장군이라 불렀었는데 호족 세력이었었고요. 이 호족 세력들이 가문을 만들고 파벌을 만들어서 본인들끼리 권력을 나눠 가져요. 그러면서 귀족이 됐다고 했었죠. 이들을 우리 문벌 귀족이라고 했었고요. 무신이 집권한 이후에 원나라에 기대어 성장한 권력 집단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우리 권문 세족이라고 했었고, 이 권문 세족의 비리를 비판하며 등장한 세력을 신진 사대부. 그러고 이 신진 사대부와 손을 잡았던 세력들을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배 세력만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외 관계도 같이 연결해야 한다고 했었죠. 호족이 집권했을 때 거란족, 요 나라가 무려 3차례에 걸쳐 침략을 해왔었고요. 문벌귀족 시기 때는 여진족의 집권기였었죠. 그래서 금나라의 침입도 있었고요. 13세기 때는 이제 무신도 어쩌할 수 없는 몽골 세력의 침입이 있었죠. 이들이 이후에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몽골과 무신의 싸움에서 우리 이미 배워서 알잖아. 누가 이겼어? 몽골이 이겼어. 그래서 난 이제부터 원나라 편에 붙을래. 이러한 친원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원파가 성장하니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절대적인 건 없죠.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집권하는 원명교책이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공민왕의 지원을 바탕으로 신진사대부가 성장하게 됐었고, 원명교체기 때 다양한 이민족들이 또 고려를 침략해 옵니다. 바로 홍건적이라던가 외구의 침입도 이 시기 때 끊임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었었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먼저 외우시고요. 이 표에 따르는 흐름을 크게 머릿속으로 꼭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쌤이랑 밑에 있는 큰 숲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배 세력의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해지니까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을 했대요. 근데 쌤이 시험에서 호족에 대한 키워드를 물어볼 때는 성주나 장군이라고 부른다라는 요 측면을 잘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써볼게요. 호족.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고려 전기에는 지방호족과 육도품 출신의 유학자가 중앙으로 진출했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관리를 배출해 문벌이라는 걸 형성을 했고, 문벌을 통해 과거와 음서로 주요 관직을 독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왕실 및 문벌과 혼인하며 가장 중요한 키워드 나왔네. 혼인을 통해 세력을 확대했던 세력들, 우리 이들을 가문과 이를 통해 파벌을 만들고 귀족이 되었다라고 해서
문벌귀족이라고 했었죠. 자, 문벌의 권력 독점이 계속되자 핵심은 여기네요.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일부 문신이 노골적으로 무시하게 되니까 불만이 높아져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무신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 원나라의 간섭. 첫 번째부터 포인트가 나왔어. 원나라 간섭이 포인트고 이로 인해 원나라의 기대어 권력을 누리는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했으니 이들을 누구라고 한다? 권문 세족이라고 한다. 권문 세족. 자, 그리고 또 다른 원간섭기 때 등장했던 계층이었었는데요. 신진사대부가 등장했대요. 이들은 과거에 급제했고 성리학을 공부한 세력들이었었고요. 공민왕 덕분에 크게 성장하면서 권문세족의 비리를 비판한 세력들이었었습니다. 뭐 말 안 해도 알겠네. 신진사대부. 자, 그럼 마지막 세력들은 홍건적과 왜구와 같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친 무인들이 정치 세력을 형성했고 최영과 이성계가 대표적인 세력이랍니다. 신흥 무인 세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숲을 먼저 보시고요. 관련된 지배 세력들의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고 그러고 이러한 지배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이민족들이 고려를 침략을 해왔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라 말기의 후삼국 시대의 상황을 볼 텐데 먼저 이 후삼국은 왜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얘들아 후삼국이 성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먼저 첫 번째 신라 사회가 정치적으로 썩어 들어갔었어. 바로 진골 귀족들에 의한 왕위 쟁탈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왕위쟁탈전으로 왕의 권한은 약화되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현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었냐면 신라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다고 했었죠. 바로 반신라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품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육두품, 그리고 지방에 성장한 호족, 그러고 이들과 연합했던 두 개, 선종불교와 풍수지리설. 이러한 반신라 세력이 대두하면서 이제는 신라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에 의해서 다시 세계로 쪼개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야. 그래서 삼국시대가 뒤에 등장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후삼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제일 먼저 등장했던 국가는 백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등장한 후백제였습니다. 이 군인 출신의 호족 인물이었었던 누구였는지 기억나 얘들아? 견훤이라는 인물이 오늘날 전주 지역인 완산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을 하고요. 이후에 후고구려서는 몰락한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인물이었었죠. 궁예라고 하는 인물이 송악을 근거지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궁예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호족들을 여러 탄압했다고 했었지. 막 관심법을 한다고 해. 내가 관심법을 써보니까 우리 강연이가 강의를 들으면서 매우 강의 듣기 싫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꿰뚫어 버리는 거야. 우리 준서가 강의를 듣기 싫은데 듣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 할 거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날 욕하면서 강의를 듣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우리 준서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음을 꿰뚫는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여러 호족들을 탄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궁예에 대한 사람들의 지지도가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호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왕건이라는 인물이 국왕으로 즉위하게 됐었고요. 왕건은 후고구려를 고려로 바꾸게 되면서 918년에 고려를 건국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왕건을 고려의 태조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후백제와 후고구려는 신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냐면 신라는 지금 썩은 물이야. 얘는 지금 지고 있어. 그러니까 후고구려 또는 고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라는 망할 거니까 신라한테 따뜻하게 해주자. 그래야 신라가 우리한테 넘어오겠지. 우리가 손쉽게 신라를 얻어가지. 근데 반면에 후백제는 신라를 공격해서 장악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게 돼요. 신라 입장에서는 나중에 망했을 경우 후백제하고 후고구려 둘 중에 내가 어디에 항복을 해야 좀 내 목숨도 지키면서
나를 좀 존중도 받을 수도 있을까? 그게 어디라고 생각했던 거냐면 당시 고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 고려에 투항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후백제에서는 왕위를 둘러싼 내부 분열이 발생을 해요. 당시 이 왕건의 이 라이벌이었던 견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식 농사를 상당히 잘 못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견훤이 뭐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금산사라는 절에 감금까지 당했던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후백제의 견훤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후백제를 건국했는데 내가 아들 새끼들 때문에 지금 금산사에 감금이나 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금산사를 탈출을 해서 왕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왕건에게 내가 후백제를 멸망시킬 수 있는 선봉대장에 서게 해달라 라고 하는 부탁 끝에 결국 견훤은 본인의 손으로 건설했던 후백제를 본인의 손으로 멸망하는 엔딩을 맞이하게 되던 거죠. 그 결과 고려의 침략으로 후백제가 멸망하고 이미 신라는 고려에 투항을 해왔고, 이러니 뒤에 등장한 삼국시대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거는 고려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 때 왕이 누구야? 고려의 태조 왕건 시기 때 후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다. 현관 쳐놓으세요. 후삼국 통일을 완성했던 거 고려 태조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후삼국 시대 때는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 후고구려를 건국했던 인물, 그리고 궁예가 호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왕건으로 고려가 바뀌고, 그리고 후삼국 통일을 최종으로 완성했던 건 태조 왕건의 업적이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3인 3색 국왕들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자, 먼저 우리 당시의 상황들을 바탕으로 한번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지 정리해 볼게요. 태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업적, 후삼국을 통일한 업적이 있다고 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통일을 완성했던 게 아니라 주변 호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게 선생님이 포인트라고 했었죠. 자, 먼저 이 태조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크게 투 트랙으로 가요. 첫 번째는 당근을 던져줍니다. 유화정책 잘해줘요. 반면에 견제, 채찍도 때리기도 해요. 먼저 백성들에게 태조 왕건이 했었던 당근 정책은 신라 말에 과도한 세금 수탈에 힘들어 있었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때 우리가 세금을 10분의 1 정도로 걷는 게 법으로 정해졌다라고 보통 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호족들에 대해서도 바로 왕건은 호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후삼국을 통일할 수도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호족들에게 상당히 우대 정책들을 펼쳐주게 됩니다. 먼저 유력한 호족들의 딸과 전부 다 결혼을 해요. 부인이 20명이 넘었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유력한 호족에게는 관직과 왕씨의 성을 하사하는 정책도 펼쳤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잘해주다 보면 호족들이 왕을 우습게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름대로의 견제 정책도 펼치게 됩니다. 먼저 사심관 제도부터 볼까요? 사심관이라는 제도는 출신 지역의 일을 맡기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이건 거야.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라고 했잖아. 경순왕의 본명이 김부야.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라고 하는 옛 신라 왕에게 지금 이제 고려가 이제 신라 영역을 먹게 됐잖아.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 중엔 반감도 있었을 것도 같아. 원래 신라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고려의 사람이 되는 거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인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김부한테 너가 옛 신라의 왕이었으니까 너가 경주 지역을 다스리는 경주의 사심관이 돼. 근데 만약에 이 지역에 반란이 일으키면 그건 사심관 너의 책임이니까 널 제거하겠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기인은 유력한 호족들의 아들들을 수도로 불러옵니다. 그러고 공부를 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 지방에 반란이 일으키면 너 아들 먼저 제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기인은 인질제도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태조 왕건의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였죠. 고구려에 대한 계승의식이 상당히 뚜렷했던 인물이었었는데, 먼저 발해 유민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 이유는 발해 또한 어디를 계승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그러고 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국가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었죠. 다음 시간에 우리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의 영역 만주 지역이잖아. 근데 이 만주 일대가 또 거란에 있단 말이지. 거란이 발해를 멸망하고 그 지역을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이라고 하는 곳을 서쪽 수도인 서경으로 승격까지 시키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조의 정책 부분에서는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포섭하려고 했었고 기인과 사심관 제도를 통해서 견제하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고구려에 대한 계승의식이 뚜렷했었구나. 이러한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우리 관련된 문서는 키워드에 정리했죠. 훈요, 십조라는 문서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대 태조가 죽은 다음에 2대, 3대 즉위했던 왕들이 오랫동안 즉위를 못하고 뭐 2년, 4년 이렇게밖에 와를 못하고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이 다시 권력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이자 4대 왕이었던 광종 시기 때는 이 호족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호족들이 약화된 왕권을 틈타서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들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제도를 우리는 노비 안건법이라고 쌤이 설명한다고 했었죠. 노비를 눈으로 검사한다는 거야. 이 노비가 과연 합법적으로 된 노비인지 불법적으로 된 노비인지. 노비는 호족으로 따지면 얘들아 경제력도 될 수 있고 또 이들의 군사력도 될 수 있어요. 노비한테 군사훈련 시키면 개인의 군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불법적으로 된 노비를 풀어준다는 거는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끊어버린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또 광종 9년 시기 때는 후주 출신의 외국인 인물이었어요. 쌍기라는 인물의 건의를 바탕으로 과거제라는 능력 위주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 제도를 실시합니다. 기존의 호족은 능력이 부족해도 이들은 그냥 관리가 될 수 있었거든? 왜? 나의 아빠가 고려를 건국한 개국공신들이니까 그 은혜를 받았던 거지. 근데 광종은 그러한 개국공신의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고려를 건국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뽑지 않는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면 정치력도 잃어버려, 경제력과 군사력도 잃어버려, 그냥 호족의 왼팔, 오른팔 다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고 왕보다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하게 해요. 아래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 때 공복제를 실시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러한 왕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식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 숙청을 해버리는 숙청까지 시켜버려. 목을 잘라버리는 거지. 결국 이러한 제도들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호족 세력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네, 약화시키려고 했었고 반면에 왕권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 강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러고 이 왕권 강화를 더욱더 높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고려는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다라고 하면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연호를 사용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광종의 정책의 포인트는 여기야.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해서 호족 세력들을 약화시키려고 했었다라는 이러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지금 다 상황을 바탕으로 나온 정책들이야. 호족의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도움 준 대가 주면서도 견제해야 되는 거고, 나라를 만든 사람이 돼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에 대한 운영 방향을 우리는 고구려 계승한 나라니까 우리는 옛 고구려 영역을 가지고 오겠다. 광종은 왕권이 약화되어 있으니까 왕권 강화에 방해가 되는 호족을 약화시키겠다. 노비안건법 과거제. 이렇게 당시의 상황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종 시기 때는 자, 이 4대 광종 시기 때 너무나 많은 호족들을 죽여버려서 이제는 신하들이 왕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왕과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미 왕권은 충분히 강화시켰으니까 이제는 왕의 목소리와 플러스 신하들의 목소리를 조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해 너네들의 의견 이제부터 들을게. 너네가 나라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 있으면 이야기해봐 라는 정치를 실시하는 거죠. 우리 이러한 정치를 유교 정치라고 하고요. 당시 성종 때는 유교 정치를 국가 방향성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유교 이외의 사상들은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뭐 불교나 토착 행사를 억제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불교 행사를 뭐라 불렀냐면 팔관회라고 불렀고요. 미안 얘들아. 연등회라고 불렀고요. 토착 행사를 팔관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러한 행사들을 줄일 것을 성종 시기 때 당부하는 상소문도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종이란 이름 자체가 어떤 통치 체제를 완비한 인물에게 붙여주는 이름이거든요. 중앙에서는 이성육부제를 실시했었고요. 지방에서는 12목이라고 하는 지방기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무 28주라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문서를 건의한 사람인데 왕의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전국 곳곳을 다 가겠느냐. 그러니까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지방관을 파견합시다 라고 해서 파견했던 게 12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에서는 국자감이라고 해서 유학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모습도 나오게 돼요. 왜? 우리 정치 방향을 유교로 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그리고 성종시기 때 이러한 정책들 내용 있죠. 이게 다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건의했었던 시무 28조에 따른 내용들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종시기 때 시무 28조 잘 기억해야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관련된 사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훈요 10조라는 문서는 오른쪽에 써볼까요? 땡땡. 이건 태조 시기 때, 왕건 시기 때 발표되었던 거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성종 시기 때 발표되었던 문서였어요. 자, 1번 보니까 제4조와 제5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요? 중국의 풍습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것들은 본받지 말래요. 거란 싫어고 서경 평양을 중시하라. 우리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거란을 왜 싫어했지? 발해 멸망시켰으니까. 그럼 발해는 왜 챙겨줘? 발해는 고려와 같이 어디를 계승했으니까?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고구려 계승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1에 비해 자료 2에 나타나는 특징을 골라보라는데 6조하고 13조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연등회 8관회를 성실하게 열으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13조에서는 이거를 줄여버리래. 그러고 불교를 믿는 건 본인을 수양하는 거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래. 나라 다스리는 것이 급한 일이야. 다시 말하면 불교보다 중요한 거는 뭐야? 유교야 라고 하는 생각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고려의 통치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별표 치시고요. 여러분들 고려의 통치체제 관련해서는 특히나 지방행정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우선은 중앙정치제도는 발해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갖고 놉니다. 하지만 이거를 나름대로 변형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게 독자적으로 운영했었냐면 성이 3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2개예요. 이성이고 부는 똑같이 몇 개입니까? 육부. 그래서 고려는 우리가 이성육부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고관청으로서 중서문화성을 두었었고요. 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을 문화시종이라 불렀습니다. 자, 근데 이 고려에는 독자적인 회의기구가 존재했었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2개의 회의기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먼저 국방과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를 우리는 도병마사라고 부르고요. 식목도감은 제도나 규칙 등을 만드는 회의기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2개의 회의기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같이 고려의 아주 고위급 관료들만 참여할 수 있는 회의기구였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고려 정치가 상당히 귀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구나,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거였구나,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의를 한다라는 거잖아, 얘들아. 왕권이 있으면 왕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될 텐데 이거를 자꾸 관리들이랑 회의를 한다고. 그 이유는 그만큼 고려의 정치는 왕뿐만 아니라 귀족도 중요한 권력의 축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외에 설명하지 않은 기구를 잠깐 볼게요. 중추원, 선생님이 허리추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왕의 명령이나 군사 기밀사항을 전달했었고요. 어사대, 오늘날로 따지면 검찰이에요. 감찰 역할, 비리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 3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행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방행정에서는 고려는 전국을 5개의 도와 양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경기로 나누어 다스렸다고 설명을 했었죠. 먼저 일반행정구역인 5도 볼게요. 5도에는 파견한 관리 이름이 안찰사라는 관리를 파견했었고요. 국경지역인 양계지역에는, 국경지역은 싸우는 곳이잖아. 우리 병마사라고 하는 관리를 파견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5도 아래에는 주, 군, 현이 있었는데 이 중에 현은 지방관이 파견된 현, 이곳에 우리는 주인이 있는 현이다 라고 해서 주현이라고 했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은 속해 있다라고 해서 속현으로 둔다고 했었죠. 그리고 행정실무는 각 고을의 향리 세력들이 담당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밖에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었는데 이 특수행정구역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 암기해 두세요.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존재했었습니다.
군사와 과거는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했으니 X 쳐두시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 모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좀 짜잘짜잘한 것들이 외울 게 너무나 많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이 세 명의 왕들의 업적을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러고 통치체대에서는 특히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내용들 별표 치시고 잘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문제 풀고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고려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OX래요. 개경을 북진정책의 전진기지 띠 북진정책 고구려 계승이잖아. 개경이 아니라 서경이었죠. 태조는 오족을 포섭하기 위해 혼인관계 오케이. 노비환검법 실시해서 불법적으로 차지한 노비 해방 오케이. 과거제 실시해서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한 것도 맞죠.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훈유 10조가 아니라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린 거니까 이거는 X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노비환검법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평민으로 해방시킨다. 과거제 능력에 따라 인재를 시험 본다. 사심관제도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했었고 기인은 아들들 자제를 인질로 삼게 했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앙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집사부에는 집사부는 언제였지? 이거 통일신라 때의 모습이니까 기억은 틀렸고 삼성육부제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변형한 결과 이성육부제로 운영했다고 했었죠. 회의기구로 도병마사 식목도감 맞고요. 국가재정의 출납이나 회계는 중추원이 아니라 3사라고 하는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니은디귿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국경에 양계 두었었고요. 일반행정구역인 오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를 두었다고 했었죠.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한 게 아니라 지방관이 있는 곳은 주현. 만약에 지방관이 없다면 이곳은 속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3번이겠네.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에 있었다. 맞죠?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한 것도 맞습니다. 4번 문제 발표 치시고요. 잘 확인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왕이 실시한 정책인데 신라왕 김부가 귀순해 오니까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았다. 그럼 첫 번째 사심관 제도고 왕들이 10개를 전해라. 훈요 10조 2번 힌트네요. 이 왕은 태조 왕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왕건과 관련된 정책들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 기인제도를 운영했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1번에 정방을 설치한 거 무신집권자 중에 최후 시기 때 설치한 문신등용기구였죠. 인사기구. 별무반은 고려 숙종 시기 때 윤관의 건의로 만들어진 특수부대였었습니다. 3번하고 5번은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지우셔도 괜찮아요. 6번 보겠습니다. 고려의 국왕을 알아맞혀보래요. 평양을 중시의 서경으로 삼았고 사심관 훈요 다 나왔다. 이거 누구야 얘들아? 고려, 태조, 왕건이지. 그럼 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4단계에 들어갈 내용들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다. 기인제도 실시했다는 내용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뭐도 들어갈 수 있을까 얘들아? 호족하고 혼인정책 실시했다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지. 또 어떤 거로 들어갈 수 있을까?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고려 관련된 내용들 모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관련된 통치제도 중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암기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국왕이죠, 여러분들. 국왕, 이제 문벌귀족 사회와 무신정권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 국왕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바이바이.